지식과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책여행, 책 읽는 토끼입니다. 오늘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책 읽는 토끼, 책을 읽고 함께 감상하는 시간인데, 이걸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점점 제가 설명충이 되어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설명을 최대한 배제하고 재밌는 방식으로 책을 읽어야 될 텐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 사설 이 정도 하고 오늘 다룰 영상은 다키스트 아워라는 영화입니다. 처칠의 생애 중 2차 세계대전의 며칠을 다루고 있습니다. 1940년 윈스턴 처칠이 수상으로 수상으로 이제 지명이 되고 수상이 되고 덩케르크 철수 작전을 결정하는, 그래서 거의 한 달이 안 되더라고요. 1940년 5월 10일부터 그 5월 정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게리 올드만이 처칠 역을 맡았고 재밌습니다. 영화 재밌는데 이 영화에 허들이 조금 있다. 어떤 허들? 영국사와 영국 정치, 여기에 대한, 특히 또 2차 세계대전이라는 세계사, 여기에 대한 허들이 좀 있어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설명해야 되는 이 영화를 재밌게 보기 위해서. 그래서 눈치를 채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다른 재밌는 영화를 한 편 소개해 드렸습니다. 볼까요? 킹스 스피치입니다. 그래서 킹스 스피치와 연결해서 이 다키스트 아워를 보시면 훨씬 재밌다. 이 두 영화를 함께 감상하시면 훨씬 재미있게 이 영화를 볼 수 있고 또 이와 관련된 책들을 재밌게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영상을 좀 복기해 보면 킹스 스피치는 조지 6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죠. 이분이 말드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드듬을 고치면서 국민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대체적으로는 1936년에 즉위했는데 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 조지 6세가 국민들에게 이제 이 2차 세계대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조지 6세는 새롭게 수상이 되는 윈스턴 처칠을 만나는 게 되죠. 그래서 킹스 스피치 이 영화에서도 조지 6세와 처칠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킹스 스피치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다키스트 아워를 감상하시면 좋다. 실제 모습이죠. 조지 6세의 실제 사진입니다. 영화에 딱 요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똑같은 옷을 입고 지금 현재 찰스 왕과 비교해 보면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외할아버지 닮았습니다. 확실히 그런 거 느낄 수 있다. 자, 그래서 다시 복귀해서 1936년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에 유럽의 정세, 유럽의 두 강대국은 독일과 소련이었다.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당연히 뭐 프랑스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영국이 있고 이 조지 6세가 이제 영국을 대표하는 권력자. 그런데 실질적인 권력은 여기에 없죠. 그래서 실질적인 영국의 정치적 권력은 내각제의 대표인 수상 프라임 미니스터를 맡고 있는 처칠에게 있었다. 그래서 이
구도를 이해하시고 들어가시면 좋다. 지난 킹스 스피치에서 조지 6세가 읽게 되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한 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보여드리면서 영어로 요 부분만 하나 알고 가자. 한번 보실까요? 죽는 것은 그저 잠드는 것일 뿐. 요 부분을 영어로 우리 알아보자 라고 말씀드렸고, 가능하면 외우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셰익스피어 햄릿의 가장 유명한 대사는 뭐니 해도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영어로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한 대사를 요걸 외우겠다. 죽는 것은 그저 잠드는 것일 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죠. To die, to sleep, no more.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거 외우시라고 그러냐면 영미권의 영화나 책들을 읽으면 셰익스피어의 대사들이 참 자주 발견됩니다. 인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to die, to sleep, no more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계시면 일상 회화에서도 쓰면 이 정도는 거의 영미권에 있는 분들은 다 이해하고 이게 셰익스피어 이야기다라는 것도 알게 되니까 기억하시면 좋다. 자, 조지 6세가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1940년이 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이제 독일이 벨기에를 시작으로 폴란드 이렇게 잡아 들어가고 있죠. 네덜란드, 전 유럽이, 특히 또 프랑스마저도 곧 독일의 소나기에 들어갈 것 같고, 나치에. 그래서 영국에서는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폭격기에 달이 뜨면 이라는 책을 지난 시간에 소개해 드렸고, 이 책의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40년입니다. 차들이 영국 정부 청사들이 모여있는 화이트홀과 버킹엄궁 사이로 난 대로 더 모어를 따라 질주했다. 조지 6세와 엘리자베스 왕비가 거주하는 궁전이 저 멀리 길이 끝나는 곳에 보였다. 5월 10일 금요일 이른 저녁이었다. 5월 10일입니다. 1940년. 이 차에 누가 타고 있을까? 예상할 수 있죠? 첫 번째 차 뒷좌석에는 영국 해군의 최고 관료인 해군 장관 윈스턴 처칠이 타고 있었다. 65세였다. 자, 윈스턴 처칠은 수상이 되기 전에 공식 직함이 해군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관, 내각의 65세였고 이때 이제 수상으로 지목되는 거죠. 수상이 되는데 65세에 수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늦은 나이에 수상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우리 개념으로 보면 절대 늦은 나이는 아닌데 뭐 트럼프도 뭐 80 가까이 뭐 그런 거죠. 미국의 대통령들 봐도 그렇고 이때는 늦은 나이였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입니다. 자,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처칠은 궁전으로 들어갔다. 44살의 조지 왕은 통치 4년째였다. 안장다리에 살짝 튀어나온 아랫입술과 커다란 귀에 말을 심하게 더듬는 그는 연약해 보이는 인상이어서 그가 호출한 상대와는 여러 면에서 대조적이었다. 처칠은 국왕보다 키가 8cm 작았지만 체구는 훨씬 컸다. 왕은 늘 처칠을 경계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읽어드렸는데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역사에서 시스템적으로 무엇인가가 역사적 사건이 흘러가느냐 아니면 우발적으로 우연적으로 어떤 한 인물이 등장해서 사건의 흐름을 바꾸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의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두 사람
왕이었던 조지 6세와 실질적인 권력을 쥐게 되는 윈스턴 처칠 수상, 이 두 사람의 만남,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내린 결정들, 이것이 2차 세계대전의 향방을 바꾸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다키스트 아워를 통해서 그것들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처칠 앞에 그러면 수상이 누구였냐? 이거 알고 가면 훨씬 더 이해가 쉽죠? 네빌 체인벌린이라는 분입니다. 네빌 체인벌린. 그래서 오랫동안 공화당의 당수로서 수상으로서 권력을 쥐었던 인물. 그 뒤를 이어받아서 네빌 체인벌린 뒤를 이어받아서 윈스턴 처칠이 오르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정치 스타일을 비교하는 것에서 뭐 어려운 이야기보다 이게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어떤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한 남자와 평생을 보내야 한다면 난 체인벌린을 선택하겠다. 하지만 폭풍의 난파당할 지경이 되면 당장 처칠에게 달려갈 것이다. 자, 지금 2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히틀러가 언제 공격해 들어올지 모르는 절대 위기 속에 처한 영국. 이때는 평화를 유지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네빌 체인벌린보다는 이 군인 출신의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처칠이 훨씬 더 유용한 수단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흥미롭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처칠의 삶을 들여다보기 전에 제가 처칠을 이렇게 조사하다가 보니 흥미로운 자료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 조금 오래됐죠? BBC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가장 위대한 영국인인가? 그래서 오늘은 10명 정도 한번 알아보면 영국인들이 생각하는 본인들의 모습,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수 있어서, 자, 누가 가장 위대한 영국인인가? 영국 국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10위가 퀸 빅토리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빅토리아 여왕,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9위는 호라시오 넬슨입니다. 이분은 딱 떠올리게 넬슨 해독, 제독, 해군 제독, 그죠?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 나폴레옹과 영국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승리를 거둔, 그래서 우리로 치면 이순신 장군 이런 위치입니다. 나폴레옹 물리친. 그래서 9위에 올랐다. 8위 다이아나 왕비입니다. 찰스 왕의 전 부인이죠. 지금 재혼했죠? 그런가? 정확히 모르겠고. 자, 다이아나. 좀 제가 개인적으로는 다이아나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인가? 뭐 그렇게 영국인들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또 영국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통일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7위는 앨런 튜링입니다. 현대 컴퓨터의 아버지, 이론 컴퓨터학자, 수학자이자 앨런 튜링. 제가 곧 앨런 튜링이라는 영화로, 그게 뭐였죠? 영화 제목이? 아무튼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화도 소개하면서 튜링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7위에 올랐고 6위가 셰익스피어입니다. To die, to sleep, no more. 자, 5위가 찰스 다윈입니다. 종의 기원으로 알려진 진화론자, 현대과학, 뭐 19세기의 천재 중에 한 명, 3대 천재 중에 한 명으로 뽑히고 있죠. 4위가 이삭 뉴턴입니다. 고전 물리학을 시작했던,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이아나가 왜 여기 꼈을까? 하는 입장이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자, 3위 한번 보시죠. 3위가 우리를 조금 혼란에 빠뜨린데 이선버트 킹덤 브루넬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한테는 한국인들한테 좀 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19세기 산업혁명, 영국의 산업혁명을 이끈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도시공학 쪽에 뭐 건축, 뭐 터널을 만들고 다리를 짓고 철도를 건설하고 이런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이라서 굉장히 순위가 높잖아요. 셰익스피어보다도 위에. 이런 게 이제 현대 영국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영국의 역사 조금 다른 부분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위는 퀸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2002년에 설문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살아있을 때. 자, 대망의 1위 이야기 안 해도 아시겠죠? 오늘의 주인공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영국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영국인 1위에 뽑혔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윈스턴 처칠 하면 그냥 뭐 영국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정치인 이렇게 알고 있지만 영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좀 다르다는 거죠. 위에 있는 모든 영웅들을 압도했고 1위가 되는. 그래서 현대 영국인들의 영웅으로 기억되는 인물이 바로 윈스턴 처칠이다. 요 개념을 잡고 가시면 좋다. 자, 10위를 했던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있어서 현대의 모던 영국이 있는 거죠. 브리티시 킹덤이. 젊었은 시절에 빅토리아 여왕. 젊은 시절에 얼굴 참 좋죠? 역시 사람은 젊은 게 좋습니다. 그림이고요. 확실히 그 당시에도 젊은 시절에도 꽤 체격이 있어 보이는 그런 풍채를 느낄 수 있는. 자,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영국 왕들의 이 전통적인 정치적 위상입니다.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군림은 하지만 왕으로서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정치적 권력을 갖지 않는다. 정치적 권력은 어디에 있다? 내각제 의회에 있다.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정치인들, 민주주의적 방식.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 왕은 존재하되 군림하지 않는다. 이렇게 엉터리로 외우고 있다가 제가 이상한데? 하고 찾아봤더니 이거였습니다. 어설프게 알면 안 된다.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이것도 외워두시면 영국 정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런 전통이 영국에는 생겼나? 그리고 여기 질문이 있죠. 프랑스에도 왕이 있었는데 프랑스는 왜 왕이 없고 왜 영국은 여전히 왕이 있으면서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가? 이걸 오늘 다키스타우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국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잉글랜드가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잉글랜드가 영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영어로 브리티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브리티시 킹덤. 자, 이 브리티시를 이루는 브리튼을 이루는 네 개의 이제 독립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북쪽의 스코틀랜드, 그리고 노던 아일랜드. 이래서 네 개가 모여서 영국을 이룬다. 대영 제국이죠. 브리티시 킹덤이라고 부르는. 옆에 아일랜드는 이제 독립국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개념을 잡고 가시라. 지도를 보여드렸고. 자,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 땡땡땡 혁명. 한국어로 한글로 세자입니다. 영국 땡땡땡 혁명은 17세기 중반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일련의 정치적 사회적 격변을 의미하며 왕당파와 의회파 간의 내전으로 대표됩니다.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 혁명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청교도 혁명. 자,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요 개념들이 생기게 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청교도 혁명 17세기 중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왕당파, 왕을 계속 주장하는 왕당파와 공화파가 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화정이 찰스 2세를 처형하고 공화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의회파가 승리해서. 이때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이 올리버 크롬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올리버 크롬웰이 청교도적인 사회개혁을 추진하지만 결국 처형을 당하고 죽음 이후에 왕정복고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프랑스 대혁명도 마찬가지지만 왕정이 무너지고 다시 공화제에 섰다가 다시 왕정복고가 되고 또 다시 공화제가 되고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찰스 2세가 처형 이후에 공화정이 들어왔고 다시 이게 무너지고 왕정복고가 되고 근데 문제는 프랑스는 공화주의자들의 최종 승리가 되면서 제3공화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제 프랑스의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왕이 완전히 없어지고. 근데 영국은 그렇지 않고 왕권과 이 의회 정치 권력이 타협을 이루게 됩니다. 이 타협을 이루면서 입헌군주제로서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게 되고 정치적 권력은 의회로 돌아가게 되고 이 과정이 이제 프랑스와 비교해서 다른 시점이다. 청교도 혁명은 이후 명예혁명에 영향을 주었고 영국 정치 체제 발전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그래서 영국 역사가 이렇게 쭉 있는데 뭐 이제 고대 역사이고 우리보다는 훨씬 짧습니다. 중세를 지나고 왕들이 들어서게 되고 여기가 이제 12세기부터 유럽의 역사와 같이 읽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고 여기부터 이제 이 모나키 이제 그 왕들 뭐 메리 왕 여러 왕들이 있죠. 우리가 아는 헨리 8세 뭐 헨리 10세인가 하여튼 그런 왕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중간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17세기. 그러다가 이 이후에 더 레볼루션이라고 보이시죠? 요 혁명, 요걸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명예혁명을 통해서 왕권과 의회의 권력이 타협을 이루게 된다. 이걸 명예혁명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모습 이후로 현대 영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까지. 대충 감 잡으셨죠? 그래서 명예혁명 조금 보시죠. 1688년 영국에서 일어난 무열혁명으로 제임스 2세가 퇴위하고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가 공동왕으로 즉위한 사건입니다. 이 혁명으로 인해 영국의 입헌군주제가 확립되고 의회의 권력이 강화된다. 그래서 정확한 혁명 이름은 명예혁명, Glorious Revolution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거치면서 영국 의회가 탄생하게 되고 영국 의회가 본격적으로 권력을 쥐게 됩니다. 왕 대신에. 자, 그래서 오늘 윈스턴 처칠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국 의회 제도를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의회는 두 의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상원, 하나는 하원. 그래서 보시면 하우스 오브 로드가 귀족원이죠. 여기는 세습입니다. 귀족들과 성직자들의 자녀들이 세습을 통해서 그냥 물려받는. 그리고 하원, 하우스 오브 커먼이라고 되어 있죠. 이 하원이 실제적인 권력을 갖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쪽은 세습을 통해서 뽑히는 의회 제도이고 약간 상징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하원이 투표를 통해서 직접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이들이 이제 내각제를 만들어서 정치 권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을 내각제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정식 이름은 하우스 오브 커먼인데 이 부분이 이제
서민원이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커먼 하면 보통 평범한 사람들, 그래서 서민들이 정치 권력을 진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죠. 이때 커먼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는 부르주아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이제 정치 권력이 된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적 부를 지면서 이제 독점하게 되면서 정치 권력까지 지게 되는. 자, 아무튼 상원과 하원이 있다. 이들 두 의원은 다 웨스트민스터 궁전을 국회의사당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고 세습기적으로 나뉘고 서민의 하원을 보면 650인 상당히 많죠. 우리가 300명인데 우리도 국회의원 좀 늘려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워낙 뭐 여론이 안 좋아서 국회의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대 5년의 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이제 다수당이 된 당이 이제 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궁전을 쓰는 국회의사당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흥미로운데 이제 양당제를 이루고 있거든요. 거의 보수당과 자유당, 그리고 지금은 보수당과 노동당 이렇게 돼 있죠. 이 두 당들이 이렇게 양편에 나누어서 마치 좌우처럼 나누어서 이렇게 의회 제도를 구성하게 되는데 지금의 현대의 모습입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좁게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그 국회를 모습을 보면, 실내를 보면 되게 넓고 뭐 첨단 시설도 갖춰져 있고 이런데 이걸 당연히 넓히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런데 이제 처칠이 전통을 중시하자 이러면서 반대하면서 이걸 그대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영국 의회는 이렇게 웨스트민스터에 똑같은 장소, 좁은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다. 요 장면이 다키스타워 첫 장면입니다. 당시에 보수당과 자유당이 대결. 특히 자유당이 보수당의 그 네빌 체인벌린 수상을 비난하면서 지금 2차 세계대전에 쳐졌는데 이 사람 능력 없다, 물러나라 수상에서, 뭐 이런 장면부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국회의사당 모습 한번 보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벤의 시계탑 모습 보이고, 요 강이 템즈 강이죠. 런던 웨스트민스터 구에 있는 국회의사당입니다. 굉장히 크죠. 여기에 상원과 하원이 동시에 일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The House of Commons, 하원이 정치 권력을 쥐고 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는 브렉시트가 났을 때 제가 좋아하는 영국 소설가가 쓴 소설입니다. 소설의 일부. 그래서 영국의 이 하원의 정치 권력은 도대체 누가 지닌 걸까? 커먼이라는 게 말이 붙었는데 진짜 일반 보통 사람들이 되는 걸까? 아니죠. 그걸 잘 볼 수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외무장관 베네딕트, 특별고문 사임. 자, 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저 사립학교 출신들에게 화가 나는 건 저들의 특권 의식 때문입니다. 물론 총리님은 제외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것, 사립학교 출신들, 영국의 사립대학 출신들 딱 떠오르시죠?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여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영국의 정치 권력은 이 두 사립학교, 그래서 이 캠브리지와 옥스퍼드를 일컬어서 옥스브리치라고 부릅니다. 영국인들은 두 같은 대학이다라는 거죠. 여기를 나와야지 정치 엘리트가 된다.
그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게 된다. 한국에는 어딜까요? 서울대학교, 그 중에서도 법대, 여기죠? 그죠? 요즘은 내란과라고 부르는데, 거기 내란 때문에. 아무튼, 어디나 뭐, 정치 권력들이 특수한, 교육을 받고, 이런 엘리트 교육을 받아서, 정치 권력을 쥐게 된다. 조금씩 현대사회가 변해가고는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뭐, 귀족이 지배하던 19세기, 18세기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조금씩 바뀌는 것이겠죠. 자, 이 재밌는 소설은 이언 맥케온의 바퀴벌레라는 아주 짧은, 뭐 중편이라고 하기에도, 어, 내용이 짧은 그런 소설입니다. 재밌는 소설. 영국의 그 정치인들, 특히 브렉시트를 이끄는 어리석고 이기적인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바퀴벌레에 비유했습니다. 이들을 했던 이언 맥큐는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이언 맥큐는 공부 잘했는데 캠브리지와 옥스퍼드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은 퍼블릭 이제 공립학교 서식스 대학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갔다 그러고 아무튼 뭐 흥미롭습니다. 이런 지점들이. 그래서 하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어. 윈스턴 처칠은 어떤 사람일까? 하우스 오브 커먼 서민원에 속해 있지만 이 사람은 서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자, 현대 영국 지금 현재 2025년 오늘 8월 11일이죠. 영국 수상 이름 기억나십니까? 제가 스스로 여기 질문을 던졌더니 누구지? 잘 모르겠는데 자꾸 너무 바뀌어갖고 이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키어 스타머라고 합니다. 키어 스타머.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데 최근 코로나 이후에 영국 수상이 한 3-4번 바뀐 것 같은데 앞에 그 영국 수상들 보셨죠? 이 두 분들 보수당의 이름도 까먹었네요 벌써. 지금 현재 이 키어 스타머가 영국 새 총리인데 수상인데 노동당 출신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워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 사람은 잉글랜드 남동부 서리주의 노동자 계급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블루 칼라 계급이죠. 아버지가 공중 노동자였고 모친은 간호사였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로나 시기 계속 한 10년 동안 지금 보수당이 정치 권력 쥐고 있은 것 같은데 정말 14년 만에 정권 교체가 노동당이 되었다. 이것도 그러면 트럼프와는 이게 티티카카 맞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그죠?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윈스턴 처칠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이 처칠의 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제가 아동용 처칠의 전기를 읽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봤는데 하필이면 처칠 전기가 없더라고요. 평전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동용을 읽었는데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동용도 요즘 무시할 수 없겠더라고요. 이걸 읽고 아이들이 이해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이가 있었습니다. 자, 처칠은 1874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이제 1965년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꽤 오래 장수하셨죠. 자, 대표적인 직업은 역시 영국 국회의원 그리고 그 이전에 젊은 시절에 군인, 장교 그리고 마지막에 말년에 작가로. 그래서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왜 작가냐? 2차 세계대전에 대한 회고록을 쓰게 되는데 여기 이 책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이
평가로 잘 받아서 처칠이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됩니다. 흥미롭죠. 그래서 세 직업이 있다. 국회의원, 군인, 작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고, 자, 태어난 걸 한번 보시죠. 스펜서 가의 이 아주 귀족 가문이라고 합니다. 귀족 가문에서 부유하고 귀족인 가문에서 태어났다. 1874년 아버지가 영국에 그 당시에 태어날 때 보수당의 출신의 재무장관이었다고 합니다. 뭐 총리 다음 밑에 가장 큰 권력을 지닌 사람 장관이 재무장관인데 2인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살고 있는 집이 왕에게 하사받은 궁전이었다. 그래서 궁전에서 태어났습니다. 처칠. 어렸을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다. 이게 이제 주 내용이고, 영어는 잘했다고 합니다. 영어는 잘했는데 라틴어와 수학에 재능을 못 보여서 점수가 안 나왔고,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답니다. 특히 수학. 영어는 잘하는데 라틴어는 싫어했다? 라틴어는 죽은 언어니까 그럴 수 있죠. 고우니까. 네, 이것 때문에 좀 이제 방해가 되다가 결국 이제 군인이 되기 위해서 사관학교에 가게 됩니다. 사관학교에 입학하면서 처칠은 이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수학이 없었다고 합니다. 수학을 듣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인이 된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인디아, 당시 영국령이었던 인도에 이제 가게 되는데, 인도는 전쟁이 없고 그냥 지배하는 곳이죠. 그냥 가서 뭐 경비 서고 뭐 이렇게 병사들 관리하고 이런 게 좀 다운한 것 같습니다. 자신은 실전을 경험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처칠이 쿠바에서 저 바다 건너편 쿠바에서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스페인 그 령이었고 스페인 군대와 쿠바 독립군 사이에 전쟁이 터집니다. 이걸 직접 보기 위해서 종군 기자로 쿠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종군 기자로서 이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전을 보게 되는 거죠. 스스로 자원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간 쿠바에 갔던 경험이 처칠 하면 딱 떠오르는 시가모를 물고 있는 모습. 시가를 여기서 배웠다고 합니다. 쿠바에서 전공 기자 할 때. 그래서 하루에 시가를 8개 정도 피웠다고 합니다. 시가를 8개 피운다? 시가 굉장히 독하잖아요. 계속 시가 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스페인에서 내려오는 아주 독특한 낮잠 습관, 낮잠을 자는 습관, 시에스타라고 알려진 이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처칠은 평생 매일 오후에 낮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자신은 4시에 국왕이 만나자고 하는데 나 그때 못 만납니다. 왜? 나 낮잠 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연하게. 이런 장면도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쿠바에 가서 이제 실전을 죽다 살아남았고 또 하나는 이제 남아프리카에서 터진 보호전쟁. 여기에도 전공기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실전을 보고 싶다 했다. 약간 호전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좀 더 좋게 표현하면 적극적인 군인으로서. 그래서 여기에 간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여기에 이제 보호인들한테 잡혀가지고 전쟁 포로가 됩니다. 전쟁 포로가 되는데 9.4일생 끝에 이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해서 영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젊은 시절에.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서 처칠의 이름이 이 영국
크게 알려집니다. 전국구 스타가 된다. 아버지가 내무장관이라고 그랬죠. 스펜서 경. 그런 출신, 좋은 출신에다가 전쟁까지 갔다가 탈출해서 돌아왔다. 전쟁 영웅으로 인정받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25세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됩니다. 흥미롭죠. 자, 그래서 1900년 74년이니까 25, 26 이때에 보수당의 의원으로 선출이 된다. 그런데 처칠은 당시에 이 자유무역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이 두 개의 의견이 격돌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자유무역을 지지한 거죠. 지금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이야기하면서 관세 올리고 그러잖아요. 대충 이해를 잡으셨을 겁니다. 그 이전에 FTA를 하면서 하는 게 자유무역이고, 그런데 이 자신이 속해 있던 보수당은 보호무역을 주창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반대파인 저쪽 자유당이 이 자유무역을 지지해서 처칠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당적을 옮겨서 자유당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이제 처칠의 정치 이력에 아주 큰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속해 있던 보수당으로부터는 이제 철새라는 스파이, 간첩, 뭐 이런 비난을 받고 기회주의자 이런 비난을 받게 되고, 자유주의자들로부터는 저쪽에서 넘어온 사람 계속 꼬리표가 붙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보수당으로 넘어갑니다. 또 이런 정치적인 이력들이 있다.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터져서 1919년에 끝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1918년 11월 11일 11시. 외우기 쉬워서 이때 끝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군인으로서 윈스턴 처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처칠의 경력에 이력에 큰 오점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갈리폴리 해전입니다. 이 갈리폴리 해전에서 대실패를 겪게 되고, 이때 자신이 이제 갈리폴리 해전의 총 책임자였던 거죠. 패전의 책임. 이것이 이제 아주 뿌리 깊은 그 오명으로 발목을 잡게 된다. 그래서 반대파에 대해서 공격을 당할 때마다 처칠, 너는 결단력이 없고 잘못 결론을 내려서 정치적 판단을 해서 수많은 병사를 잃었던 사람 아니야? 갈리폴리 예전에 너 그때 그 장군이잖아. 이런 이제 비난을 계속 꼬리표로 갖게 되는. 자, 1차 세계대전 갈리폴리 해전까지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1940년 이 당시에는 해군 장관으로 위치해 있었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위기가 임박해 오면서 비로소 총리, 프라임 미니스터로 이제 오르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빌 챔berlin에 이어서 수상이 된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들, 기억해야 될 부분들만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렸고, 이런 도표를 참고하시면 그의 이력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윈스턴 처칠의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잘생겼죠. 남자답게. 왜 그런가 했더니 젊기도 하지만 역시 머리숱이 있어서 그런가? 키는 67, 8 이 정도 된 것 같고, 그렇게 키는 안 컸는데 덩치가 컸다. 그래서 조지 6세가 75인데 왜소했던 조지 6세였으면 처칠이 훨씬 이 카리스마를 풍기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부인입니다. 1908년에 결혼하게 되고
클레망스라고도 하고 클레멘틴이라고도 하던데, 아무튼 이 부인과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게 되고 살게 됩니다. 뭐 이혼하고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영화에 이 부인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부인이 굉장히 내조를 잘해주고 위기를 겪을 때마다 처치를, 남편을 독려해주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을 때, 지휘관으로 참여했을 때의 처칠의 모습입니다. 중앙에 보이시죠? 불독처럼 생긴 처칠의 모습. 1916년에 찍힌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거의 런던 전개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요 저택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때도 이 런던에 있는 건가? 제가 영국 지를 잘 몰라갖고. 아버지 스펜서 경이 살던 그 저택과는 좀 달라 보이네요. 그 저택은 엄청 크던데. 그래서 요 지역에 서 평생을 이 저택에서 살면서 보냈다. 자, 처칠의 경력, 그리고 이 다키스트 아워를 우리가 재밌게 보려면 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던 한 작전, 사건을 아셔야지 이 영화를 이해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1940년 5월 26일과 6월 사이에 일어난 철수작전입니다. 요거 제가 설명드릴 텐데 잘 보십시오. 1940년 5월 26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면 처칠이 수상에 오른 날짜가 1940년 5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보름 뒤에 일어날, 그러니까 수상에 오르고 보름 뒤에 이 작전을 결정해야 되는, 그래서 이 결정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다라는 게 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과감하게 이 딩케르크의 철수작전을 처칠이 이끌었고 성공적으로 해서 승기를, 이 전세를 반전시켰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다키스트 아워라는 영화의 핵심 내용이. 그래서 이걸 이제 서스펜스, 긴장감을 일으키면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치적,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영화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책 읽는 토끼는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충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한번 보시죠. 딩케르크 전투에서 벨기에군과 영국 원정군, 프랑스군 등을 총 포함한 30여만 명. 영화에서는 36만 명이, 다른 곳에서는 36만 명이라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대규모 철수 작전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로 철수하느냐? 유럽 대륙으로부터 영국으로 철수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덩케르크의 기적이랍니다. 이게 발음이 불어식 발음이 있고 독일어식 발음이 있어서 그냥 저는 한국식으로 덩케르크라고 부르겠습니다. 덩케르크 지역을 한번 보시면 여기 프랑스 방어 전선 마지노선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있고 영국군들이 여기 있었죠. 근데 이제 독일군에 밀려갖고 이 덩케르크 쪽에 모여있던 겁니다. 30만 명이. 그래서 독일이 여기에 집중 공격 공습을 하든 뭐 대포로 퍼붓든 쳐들어가면 몰살할 위기에 놓였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한 수가 생깁니다. 지금 독일이 이렇게 영국군들을, 이 연합군을 한 곳으로 덩케르크 지역으로 몰아갔고 공격만 하면 여기가 몰살을 당할 텐데 여기 이 주변에 다른 지역에 영국군 4,000명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 이 4,000명이 독일 군들의 시선을 이동시켜서 덩케르크가 아닌 그쪽으로 이동시키고 결사항전을 벌이는 동안 여기 덩케르크에 모여있던 영국군들이 전부 철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4,000명을 희생시켜서 30만 명을 살려낸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요즘 공리주의에서 많이 이야기되는데
한 명을 살릴 것인가? 5명을 살릴 것인가? 차를 타고 가다가 불가피한 사고가 일어나는데 핸들을 꺾으면 한 명만 죽일 수 있고 핸들을 꺾지 않으면 5명을 죽인다.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죠. 지금은 여기서 보면 4,000명과 30만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자, 영국은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4,000명을 희생시켜서 30명의 병사들을 살려내는 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정치 세력과 처칠이 맞섰냐면 이제 네빌 체인벌린, 이 사람 수상에서 물러났지만 내각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리팩스라는 외무장관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독일과 히틀러와 평화 협상을 하자 그럽니다. 내가 가서 평화 협상을 이끌어낼 테니까 처칠도 지금 그 4,000명 병사들한테 공격 명령을 내리지 마라. 그래서 평화 협상이 잘 되면 이 4,000명은 물론이고 이 30만 명 모두 다 구해낼 수 있다. 우리 평화롭게 이 위기를 넘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영화를 보다 보면 저거 옳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히틀러와 평화 협상을 한다? 이거 뭐겠습니까? 영국이 항복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전쟁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한테 항복할래.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 살려줘.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독일의 나치들이 영국의 런던에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프랑스가 그랬잖아요. BC 정권이 들어서는. 그래서 영국 땅이 독일령이 돼버리는 거죠. 독일이 지배하는. 이걸 결정을 내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크게는 4,000명과 30만 명, 이 문제도 있지만 항복하느냐 항전하느냐.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항전,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는 싸워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이걸 영국 국민들을 설득하고 정치 반대파를 제거해 나가면서 군사작전을 일으켜서 결국 승리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처칠의 위대한 업적이라는 겁니다. 대충 이해되셨죠? 설명충답게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덩케르크 작전은 크리스토프 놀란, 제가 좋아하는 감독인데 이분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영화 좋아하고 2번이나 봤는데 이 영화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이제 연관되어서 볼 수 있다. 자, 이제 덩케르크 작전을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텍스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책 읽는 토끼니까 우리 책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설의 한 장면입니다. 보시죠. 자신이 본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 어린 소녀가 창가로 되돌아가 바깥을 내다보았을 때 자갈길에 생겼던 젖은 자국은 증발해버리고 없었다. 이제 기억을 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진실은 허구만큼이나 붙잡을 수 없는 유령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진실과 허구, 자신이 본 것이 내가 봤다? 이게 진짜 진실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던 너무너무 좋은 소설, 이언 맥큐언의 속죄입니다. 오늘 영국 정치사를 이야기하는 영화를 소개해서 제가 영국 작가 이언 맥큐언 2작품, 아까 브렉시트를 다룬 바퀴벌레와 속죄를 소개해드린 겁니다. 언젠가는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 속죄의 영화로는 어토먼트라는 영어를 그대로 써서 나와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하여튼 누명을 뒤집어서 써서 불가피하게 이제 너 감옥 갈래? 아니면 전쟁 갈래? 이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에 가게 됩니다. 감옥 안 가고 당연히 전쟁 가겠죠. 당연인가? 아무튼 2차 세계대전에 가게 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이 주인공이
덩케르크에 있게 됩니다. 요 장면이 영화 어토몬트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한 15분, 20분 정도. 그 덩케르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크리스토퍼 놀란 그 영화도 좋고 이 어토몬트라는 영화도 보시면 이 장면이 덩케르크구나라는 거를 알고 보시면 훨씬 재밌다. 그래서 영국군과 프랑스군, 벨기에군 이렇게 연합군 30만 명, 여만 명이 이 해변에 패전병으로 모여 있는 거죠. 이걸 이제 구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 군인들을 모두 탈출시킨다. 그러면서 영국인들이 우리 이제 히틀러와 싸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처칠과 반대 이 내각에 같이 있었지만 아돌프 히틀러와 평화를 유지할 거냐, 전쟁을 할 거냐 했을 때 이 평화론자, 우리 같으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본이 이제 쳐들어왔는데 일본한테 그냥 자리를 내주자, 식민 통치를 허락하자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헬리팩스 경이 나옵니다. 외무장관에 있었고 이분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가족의식으로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죠. 남아있는 나날에 보면 그 헬리팩스 경과 그와 둘러싼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다. 그래서 헬리팩스 경 소개해드렸고 헬리팩스 경과 이제 처칠입니다. 윈스턴 처칠 경. 두 사람 다 기적이죠. 뭐 하우스 오브 카먼, 카먼 아닙니다. 요즘은 뭐 아까 지금 노동당 당수가 지금 이름 뭐였죠? 티어 뭐였는데 아무튼 이 지금 현재 영국 총리는 노동자 계급에서 나왔다니까 조금씩 좋아지는 거겠죠. 덩케르크에서 이제 펄하버 진주만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40년에서 1941년. 자, 여기에 영국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라는 게 나오죠. 어떤 거? 요 펄하버입니다. 진주만은 어디 영이다? 미국 영이죠. 일본이 겁도 없이 미국 영, 그 진주만에 있는 그 미군 해군 기지를 공습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미국이 이 전쟁에 자기들은 유럽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관심 없다. 너희들끼리 하든 말든 이렇게 고립주의를 취했죠. 그런데 일본이 이 난리를 피우면서 미국이 이거 뭐야 이러면서 전쟁에 끼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이 결국 승리하는데 연합군의 승자가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끊임없이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와 거의 매달렸다 그러네요. 계속 전화하고 편지 쓰고 우리 제발 도와달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계속 미국에게 심지어는 한국에게도 SOS를 치잖아요. 이렇게 우방들에게 도움을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덩케르크 작전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최종 승리를 거두는 게 45년이니까 전쟁 기간이 4년, 5년 이렇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영국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의 독일군의 공습을 받아서 무너진 그 현장. 처칠은 유명한 게 이런 현장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서 시민들을 격려하고 독려했다고 합니다. 군인 출신이잖아요. 두려움 없이 자기 공습을 받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현장을 찾아서 영국 국민들을 독려했다, 응원했다. 이런 것들이 또 위대한 정치가로서의 처칠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윈스턴 처칠의 세 가지 경력, 군인, 정치가, 작가 그랬죠. 이 작가로서의 경력이 또 2차 세계대전과 당연히 연관을 맺고 있고, 자신이 수상에서 물러나서 은퇴한 이후에 저택에 머무면서 집필에 집중합니다. 영어를 잘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이라는 회고록을 쓰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까치라는 출판사에서 상하로 묶여서 나와 있습니다. 두 권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죠. 하나가 한 500, 600페이지 됩니다. 두껍습니다. 이게 두 권인데 제가 이거를 도서관에 빌려서 읽으려고 딱 펼쳤더니 요 위에 이게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이네요. 발췌본입니다. 이 두 권조차도 발췌했다. 그러면 전체 핵심 내용은 이게 6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분량이죠. 너무 제가 1권, 이 3권 네, 도입부와 전반부를 좀 읽었는데 재밌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관심 있고. 근데 문제는 너무 길다. 지친다. 많아도 너무 많다. 그래서 요 정도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 여기에 이렇듯 여러 가지 아주 구체적인 상황들 예를 들면 프랑스 인구가 독일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처칠과 루즈벨트가 만나는 장면 미국의 도움이 결국은 승리로 이끈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죠? 미국이 들어오게 되면서 유럽도 승기를 잡게 됩니다. 동시에 미국과 동시에 또 하나의 동맹국이 바로 소련입니다. 그때 정치 권력을 쥐고 있던 볼셰비키의 당수가 스탈린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연합국의 승자들인 거죠.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 이 세 사람이 43년에 처음 이제 모습을 모여서 회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독일을 이겨나가는 과정, 이제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처칠의 모습입니다. 현장을 계속 갔다 그랬죠. 그리고 45년 얄타 회담, 그 유명한.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약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들 세 사람이 모여서 뭘 했냐?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고 미군이 이제 나가사키 원폭, 히로시마 원폭 하면서 일본도 그냥 무조건 항복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우리가 해방이 되는데 문제는 이 승전국 중에 미국과 소련의 영향이 컸다라는 거죠. 그죠? 영국은 빼고 이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승전국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한반도가 미국과 소련에 의한 군정 실시가 된다. 이 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불쾌한 비극적인 거죠. 한반도의 분단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모습 볼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유럽 쪽으로 들어오면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는 데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 뭐 빅맨하고 또 팻보이였나? 뭐 원폭 이름이 그게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에 보면 굉장히 잘 그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유럽으로 들어와서 히틀러가 결정적으로 항복하게 되는 여러 사건들 중에 하나인데 1945년에 이루어진 드레스덴 공습입니다. 그래서 드레스덴이 초토화가 되는데 미군이 이 비행기, 이 폭격기에 폭탄을 실어서 이 도시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이게 원폭보다 규모가 컸다고 그럽니다. 이걸
예, 끔찍한 사건이죠. 뭐 독일이 나쁘긴 하지만 당연히 히틀러가 이 이야기를 다룬 너무너무 유명한 소설 컷 보네것이라는 미국 작가가 쓴 제5 도살장입니다. 블랙 코미디로 쓴 굉장히 재밌는 소설입니다. 제가 다음에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너무 재밌는데 블랙 유머라서 소개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이 드레스덴 공습과 관련돼서는 커트 보네것의 제5도설장을 읽으면 좋다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마침내 45년 5월, 메이가 5월 맞죠? 7일에 이제 승리, 빅토리, 유럽의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처칠의 그 상징적인 모습이죠. V, 승리의 V. 그리고 C가 45년 포츠담 회담, 우리 분단이 되는, 여기에는 이제 루즈벨트가 갑자기 병사하게 되고 트루만 대통령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그 맨하탄 프로젝트에 의해서 일본에 원폭을 투여할 때 대통령은 루즈벨트가 아니라 트루만이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살펴보시면 좋다. 자, 그래서 승리를 이끌고 마침내 수상에서 물러나는데, 물러나는 거는 45년에 이제 총선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패배하게 됩니다. 졌으니까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야당인 자유당이겠죠. 한테 정권을 물려주게 되고, 그러다가 51년에 다시 총선이 벌어지는데 이때 보수당이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권을 잡게 된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수상을 2번 했다. 10년 정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오늘 마지막 거의 문장입니다. 1시간 넘었네요.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자, 제2차 세계대전 회고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는 거기에 가장 앞에 쓰여 있는 부분입니다. 흥미로워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에게 그 전쟁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묻고 있는 중이라고 한 적이 있다. 사람들한테 묻고 다녔다라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즉시 불필요한 전쟁이라고 대답했다. 그 전의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세상에 남은 것마저 완전히 파괴해버린 이번 전쟁만큼 방지하기 쉬웠던 전쟁도 없었다. 자, 영어를 한번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Unnecessary war. 전쟁. 저는 전후 세대이고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축복받은 거죠. 전쟁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아직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는 축복받은 세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대결을 하고 있는데 이 평화가 계속 유지되기를, 그리고 통일도 평화 통일로 가기를 바라는 거죠. 수상에서 물러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해서 64년까지 10년 보내면서 그 회고록을 썼다.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글쎄, 제가 처칠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구나. 죽다 살아난 경험이 쿠바, 남아프리카, 뭐 곳곳에서 있었고, 전쟁이 벌어진 한참 그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국민들 만나고, 끝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래서 BBC 그 설문조사에 가장 위대한 영국인 1위로 처칠이 뽑혔다. 공부를 하면서 책을 읽고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처칠의 동상이죠.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 처칠의 동상은 프랑스 파리에 가도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인들이 사실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칠에 대해서만큼은 고마움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졌죠. 이 히틀러한테 졌는데 영국이 끝내 포기하지 않고 항전을 거듭한 끝에 프랑스도 살아난 거죠.
처칠의 도움이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키스트 아워, 다키스트 아워가 아니라 이 영상은 롱기스트 아워네요. 제가 영상 찍은 것 중에 가장 깁니다. 사실은 1시간 10분 정도 걸렸는데 끊었어야 했나? 살짝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1시간에 한 4, 50분 만에 할 수 있을 거다고 생각했는데 1시간 10분을 했습니다. 자, 지식과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책여행, 설명충이 되고 싶진 않았지만 오늘도 설명충이 되고만 책 읽는 토끼였습니다. 영화도 재밌게 감상하시고 또 책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책 읽는 토끼였습니다.